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휴대폰,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뭐 이제는 휴대폰이 전화 이상의 기능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걸고 받고가 아니라 이젠 이거로 금융거래까지 하게 되고 휴대폰 하나가 없어지면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망연자실해지는 이른바 진짜 이 휴대폰의 장악력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앱을 많이 다운받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앱을 다운받아 보니까 회사를 바꾸려고 해도 휴대폰 회사를 바꿀 수가 없는 유료 앱이 많아서.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종류를 다운받아야 되는지 변별 능력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종류를 봐서 이 사람의 가치관의 척도가 되기도 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오늘 낯설고 얼떨떨한 그러나 굉장히 근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기발한 앱들 가운데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알리는 앱, 이런 어플리케이션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귀한 사역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상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를 위한 앱을 개발해 잊혀진 영웅을 알리는 정상규 작가. 신앙적인 방황도 많았지만 어머니의 투병을 경험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는데 하버드 교재에 실린 왜곡된 한국사, 불의를 지나칠 수 없었고 올바르게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가 다니는 곳마다 선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정상규 작가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작가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키가 185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근데 네. 모델인 줄 알았어요. 진짜 훤칠하시고.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볼 때마다 아유, 정말 내가 낳았지만 작품이다 막 이러실 것 같기도 한. 모든 어머니가 아들은 이제 원빈이라고. 그래도 모든 어머니. 그중에서도 객관성을 갖고 봐도 굉장히 외모적으로 출중하셔서 그냥 글을 쓰시고 이런 분보다는 무대에 서시는 분 같은데 우리 정상규 작가님 C채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개인적인 인사, 아이 컨택 해주시면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상규 작가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영웅들을 많이 우리 국민분들께 글로, 방송으로, 강연으로 알리던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크리스천으로서 방송에 나와서 제 간증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좀 고백하고자 나왔습니다. 와, 역시 강연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강연을 많이 다니셔서 그런가? 강연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작가로 살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게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이야기를 글로 적는 일이었고 이런 것이 좀 자연스럽게 좀 발현된 게 아닌가. 그랬군요. 이 어플리케이션 되게 궁금해요. 독립운동가 앱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앱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장교로 입대를 했는데, 네. 근데 공군으로 입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자원 입대를 하게 됐었고, 그때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네. 제 전공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네. 이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의 후손분들을 좀 이제 많이 마주하게 되고 좀 노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독립운동가라는 앱을 이제 개발하게 됐었는데요. 네. 사실 이 독립운동가라는 앱은 어떤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하나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이제 완전히 비영리로 운영되었던 앱인데 독립운동가 분들의 서거일에 내 핸드폰에 문자 알람이 오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아요. 그 숫자가 만약에 한 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1만 5천 명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뭐 유명한 위인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분들 다 좋은데 우리의 위인들은 얼마나 알아? 우리의 것은 뭘 알아?
와. 근데 우리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분들만 기억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남자들은 또 삼국지라는 또 게임도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삼국지라는 게임은 하는데 왜 우리 독립운동사 게임은 없지? 왜 어떤 중국에 관련된 무협 이런 웹툰은 있는데 왜 우리 독립운동사 웹툰은 없지? 그냥 그런 게 계속 좀 저는 언제부턴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우리가 큰 노력을 해서 뭔가를 외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깔아놓기만 하면은 이분들이 서거일에 나한테 문자 알람이 와서 네. 오늘이 알고 보니까 뭐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앱이 있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분들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럼요.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를 다가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현역 장교 시절에 만들었던 앱입니다. 너무 기특하다. 아니 너무 멋있다 진짜. 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묵직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기억의 저편으로 좀 사라져 가거든요. 네. 그걸 계속 일깨우는 행위잖아요. 네. 그렇죠. 보게 되면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네. 와, 그럼 365일 진짜 좀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네요. 계속 옵니다. 그렇죠? 거의 매일 푸시 그쵸. 알람이 가고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니까 그 자유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특정한 날에 이런 말 하잖아요.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다 잊죠. 있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랬어요. 왜 나는 매번 잊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잊지? 이게 나만의 문제일까? 근데 다들 똑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에 이분들만큼 좀 먼저 좀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하. 그 계기가 알고 보니까 이 독립유공자의 우리나라 한 80% 이상이 다 지금 수급자로 살고 계세요. 그쵸. 그런 맞아요.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마음을 느꼈고 하필이면 그때가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있던 현역 장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만약에 제가 지금 상태였다면 그 정도로 공감이 안 됐을 텐데 제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들은 독립군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선배 군인이죠. 그래서 조금 유대감이 다르게 느껴졌던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인 것 같아요. 내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경험치가 생겼을 때 꼭 그런 만남의 기회 같은 게 또 주어지곤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앱 개발만 하신 줄 알았더니 그거에 그치지 않고 각종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쓰셨어요. 네. 이후로 또 그걸 알리는 강연을 많이 하셨고 네. 진짜 바쁘셨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네. 정말 바빴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네. 원래부터 역사 작가가 되려 했던 적도 없었고요. 역사 강연을 하려 했던 생각도 없었고요.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역사였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과였거든요. 진짜 이과생이었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컴퓨터 특기생이었습니다. 와. 프로그래밍 하는 C 네. 언어 막 이런. 그래서 어릴 적 제일 좋아하던 드라마가 이제 카이스트. 이민우 체린 배우 씨 나오던 진짜. 그거 보면서 정말로 이제 막 나는 카이스트 갈 거야 이러고 컴퓨터 꿈나무였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네. 그런데 네. 이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앱을 만들자 국방부에서 네. 현역 장교가 이런 걸 만들면 국방부 입장에서 홍보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갑자기 KBS 광복절 특집에 너 주연으로 출연시켜버린 거예요. 와. 그것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갑자기 뭐 나가서 이 독립운동가 앱의 의미를 얘기하고 네네.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은 제보를 받는 앱으로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뭐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우리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15,000명이나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많아요. 저는 이분들을 제보를 받아서 이분들을 홍보해주는 플랫폼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방송 시청률이 한 6~7%가 나와버려요. 와. 방송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엄청 높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갑자기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연락 오면서 사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도 사람들이 모르는 독립 영웅입니다 하면서 네.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편지를 봤는데 그때 진짜 지금도 약간 쭈뼛쭈뼛한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다 영화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모르고 사는 인물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 어느 순간 이거를 과연 나만 알고 있어서 되는 일인가? 하나하나 너무 보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걸 모아서 책을 내보자. 아. 그래서 그거를 책을 냈는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면서 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 와우. 제보를 해주셨던 그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네. 그 책을 수십 권씩 사셔서 아파트에 동네에 다 뿌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서 갑자기 난리가 났고 갑자기 인터뷰가 들어오고 강연자가 되고
그러면서 막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머리로 목표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울려서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라는 한 명의 청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처음에는 제가 내가 뭐라고 이들을 다 도울까. 네. 근데 나중에는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했을까. 대부분 사연들이 20년, 30년 동안 정부에 뭔가를 얘기했지만 안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거는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이런 청년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좀 소망이 그때 많이 생겼었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독립운동 하면은 기독교와 또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또 약간의 같은 뿌리 같은 개념이 좀 존재하잖아요. 네네. 예, 워낙 우리나라 역사에 좀 아픔과 또 네. 그로 비롯된 영광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죠. 사실 네.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거를 강조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한국만 해도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근현대사에서 거의 근대사 전체가 기독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국 기독교사를 가르치는 느낌이 나버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하지만 사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학문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전에 의병들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드라마로 예전에 나왔던 그 미스터 션샤인 네, 아시죠? 네, 알죠. 그 시대가 이제 의병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의병이 나왔던 곳이 가장 기독교 복음이 많이 전파됐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실제 붙잡혔던 대부분의 의병들이 당시에 야수교라고 해서 네. 예수교의 전신인데 그 이름을 그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네, 네. 야수교 출신들이 그렇게 많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분명히 당시에 신분제가 남아 있어서 비록 법적으로는 사라졌어도 네. 수백 수천 년간 남아있던 그 신분제 안에서 네. 어떻게 글도 읽을 줄 모르던 이 사람들이 네.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걸고 그렇죠. 어떻게 이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위해 달려들 수 있었는가.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은 다 골리앗이었는데 네. 이들이 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무엇을 꿈꾸면서 달려갔을까. 자신에게 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익은 남아있는 거죠. 내 자식들은 노예민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들이 꿈을 펼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고 그들이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순교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글도 읽을 줄 모르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통계 자료상으로는 GDP가 증가해요. 그러면 더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거고 등 따스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먹고 살기 좋아지고 등 따스해졌는데 이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건 그 당시 글도 읽을 줄 모르던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는 거죠. 없었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찾아봐도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전파된 게 기독교 복음이었고 그 기독교를 이끌었던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보니 나중에 또 3.1 이제 만세운동 때 민족 대표로 참여하셨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손주 목사님부터 이제 네. 이필주 이런 분들이 그 다 어떻게 보면 활동하셨던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의병이 나오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나 그런 어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졌던 그 세상 속에서 왜 이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있었고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 독립운동가와 어떻게 하면 직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보면 빵점짜리 남편이 되고 네. 빵점짜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 삶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 수가 실제로 한 300만 명 돼요. 근데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5, 6명이 한 명꼴로 독립운동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통계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는 한 집에 5명이 모여요. 한 6명, 8명, 10명도 살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모든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한 명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의 영웅만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 와,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엔딩 멘트를 바로 뱉게 만드시네. 우리 정 작가님 진짜 이런 귀한 사역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또 출생부터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요것도 좀 궁금해요. 아,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또 출생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셨을까? 뭐랄까 잘 말하지 않고 네. 좀 조심스러워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택함 받은 거고 네.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에게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은사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몇 대째 무슨 뭐 기도를 했고 기도가 쌓여서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좀 무슨 뭐 근데 높낮이 그거 좀 얘기하는 것 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좀 있긴 있어. 나 조심스러운. 부인 못해. 뭔지 왜냐면 저희 아시죠? 1세대거든요. 뭔지 아시죠? 되게 힘들어요. 몇 세대예요? 좀 진짜 너무 부럽다. 성골이구나. 아니 그래서 에이. 이런 반응 때문에 제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니 근데 그거는 확실히 요즘 제가 각성하고 있는 게 자녀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조카나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되게 공감되는 게 어머니의 기도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최고죠. 왜냐하면 사실 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 가장 아가페적 사랑에 가깝다고 맞아요.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전에 먼저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어머니가 정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그 나팔관 수술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의학적으로 이제 불가능했었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오산리 기도원 다니시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도 같이 어머니랑 같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공동묘지 사역도 하시고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이 중보를 해주셨는데 그러셨구나. 그때 이제 할머니의 좀 중보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는 다른 데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지금은 이제 알아요. 그때는 그 표현이 뭔지 몰랐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작정 기도를 선포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늘 이제 골방 같은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위해 아이를 낳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근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늘 이제 할머니가 너무 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 기도에다 계속 작정 기도를 하셔서 이제 나 때문에 할머니가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는 항상 그게 가슴이 아프셔서 지금도 그 얘기할 때마다 우시는데 이제 할머니의 그런 기도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원 생활하면서 이제 한나의 기도를 붙잡고 계속 똑같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꿈에서 이제 환상으로 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아직 뭐 제가 알기로 그때 무슨 생리기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아멘 하라고 이제 얘기하셔서 어머니가 아멘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이제 부인과 가서 하셨죠. 근데 당신은 이제 검사하고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는 때잖아요. 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갔는데 정확하게 임신 뭐 6주 차다. 7주 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태명이 이제 사무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삶이 있었죠. 특별히 고2 때 어떤 확 변화를 느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고2 때까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그냥 말 그대로 좀 이기적인 아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아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컴퓨터 특기생으로 원래 과학고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공부를 해서 이제 인문계고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인문계고를 가니까 갑자기 꿈을 잃었잖아요. 삶의 방향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밴드부에 들어가서 음악을 했어요. 갑자기? 갑자기 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실 되게 놀라시는 게 뭐냐면 제가 밴드부 보컬이었어요. 진짜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뭐 공연하고 다녔어요. 엄마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유명했던 이제 가수분이 막 이승기 가수분 이게 막 나오고 막 그럴 때였어요. 누난 내 여자니까 이런 거 나오고. 난리 났네. 그러니까 막 저도 막 그냥 갑자기 가수한다고 그러면서 막 부모님 속을 엄청 썩이면서 야, 막 이건 의외다. 공연 다닌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막 그때부터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무대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막 다니면서 하나님 공연하고. 이런 거 다 쓰시는구나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위로의 도구로 음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딱 아프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프셨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40년대생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진짜 많으시네. 그때 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 친구분들의 장례식을 제가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어린 나이에 일기장을 보면은 내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해보는 고민들이 거기 막 써있기 시작하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내가 이거를 요리도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적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엄마한테 되게 좀 철없는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안 아플 거냐고.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무기력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력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는 선택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선택지를 골랐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제 곁을 떠나게 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놓이게 하십니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오랜 시간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이게 원래 믿음이 있던 아이들이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그때 이제 그래요? 알게 된 거죠. 그럼 그때 미국 유학도 그때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고 거기서도 그래도 이제 한인 교회를 가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를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너무나 마약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막 이런 걸 보니까 평일에는 너무나 그런 거에서 정말 좀 문란한 친구들이 갑자기 주일에는 굉장히 거룩해져 있고 이런 진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럼 저희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전도사님을 원망하게 되고 목사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고 아니 왜 저걸 가만히 두시지? 그러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쟤네와 달라. 내 의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표현도 몰랐죠. 근데 제가 자꾸만 저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이들보다 더 선해. 나는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제가 차라리 내가 이들하고 있으면 내가 오염될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하자.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옮겨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이게 어느 하나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봐야 되지? 막 검색을 해보는 거죠. 네네. 오늘은 이 교회 가봤으니까 이번에 이 교회 가봐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교회를 가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 일인가? 내가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좀 합리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시험에 들게 됐고 혼자 그냥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는 가지 않는 그런 식의 좀 크리스천으로 좀 그 당시 좀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또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죠? 그래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신 그런 갈등을 겪으신 분 쳐놓고 또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보니까 대학 때 이미 NGO 단체를 만드셨다는데 아니 뭐 방황이 뭐 이래? 아니 무슨 방황이면 제대로 침을 뱉어야지 뭐 이렇게 또 착한 방황을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라는 직업이 좀 좋은 거는 자신의 과거를 좀 마주하는 용기가 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고 그렇죠. 글을 써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저는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유치한 이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 이 어머니가 아프셨던 걸 계기로 제가 오히려 반대로 살아보자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이기적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았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는 내가 이타적이고 내가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었으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이 경찰대하고 사관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경찰대를 준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안에 저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씨앗이 심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지금 되게 잠잠해 보이시는데 뭐 엄청 역대급의 파도가 치는 바다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하나로 묶으시네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저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건 NGO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제가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 때도 그렇고 책을 처음으로 쓸 때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뭐였냐면 내가 처음에 이거를 내가 할 자격이 있는가 물어보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내가 하는 일이. 근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NGO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NGO를 만들 때 원래 제가 좀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곳이 오레곤 주였는데 거기는 인종차별이 거의 가장 심하던 곳이었어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라고 해서 KKK가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어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식당에서 쫓겨났던
경험도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치가 떨리는 진짜 어이가 없다.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고 내가 다시는 여기 안 가봐 이런 곳인데 당연하죠.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줬던 친구가 그 편의점 알바생이었거든요. 야간에 일을 하고 있던 새벽에. 근데 이 친구는 고아였고 이 친구는 소년원에 나온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회에서 엄청난 약자였고 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밤마다 이제 밤 12시 넘어서 피곤하고 배고플 때 편의점에 가서 핫도그 하나 먹으면서 그 친구랑 주저리 제가 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 모든 고민과 근심을 들으면서도 자꾸 저가 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가 부럽냐, 내가 뭐가 부럽냐 하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대체 이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뭐 중간고사가 어떻고 기말고사가 어떻고 내가 뭐 취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부모도 없고 소년원을 나와서 이 친구는 미래가 없고 꿈이 없던 아이였는데 내가 이 아이 앞에서 대체 얼마나 투정을 부린 걸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어렸거든요, 심지어. 뭔가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삶을 바꾸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너가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수학이 너무 배워보고 싶어.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왔냐면 너 배워볼래? 그때 걔가 정말 배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나 너 진짜 가르칠 테니까 너 자신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새벽에 가서 그 친구한테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나 소름 돋아.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뭘 했냐면은 또 공짜로 배우긴 싫었는지 편의점에서 밤에 그 유통기한 지난 빵이나 우유 버리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자기 가방에 있던 걸 다 꺼내서 저한테 나눠주면서 그 빵을 먹으면서 같이 수학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수학의 천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배운 이걸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꿈을 선물해 줄 수 있고 내가 이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NGO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처음 그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자꾸 닿을 수 없는 목표를 가려고 자꾸 붙잡고 있었지? 내가 왜 꼭 인정받고 싶었지, 사회에서? 내가 꼭 왜 천재가 되고 싶었지? 내가 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었지? 제가 너무 붙잡고 있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그 친구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하면서 어느 순간 제 입에서 너 친구들 다 데려와봐. 이렇게 소년원 친구들 다 데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그때부터 자연과학 조교들 다 리크루팅 해가지고 NGO 만들어서 얘네들에게 무료로 가르쳐보자.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결국 나중에 걔네들 입에서 나 2년제 대학에 지원해볼래? 이 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모습이었거든요. 와, 진짜?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입에서 나 2년제 대학에 진학해볼래? 라고 얘기했을 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제가 그때 교회 안 다닐 때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이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진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렇네. 내가 얘네들을 왜 내가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내가 왜 얘네들에게 이 수학을 가르쳐주고 내가 왜 애들을 섭외해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그게 그렇게 NGO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이제 군대를 갈 때도 제가 그때 영주권 취득 기회가 있어서 그때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미국인으로 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 선생이 돼서 영어 강사로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너무 현실적인 조언. 군대를 안 가려고 남들은 노력하는데 왜 군대를 가냐. 근데 저는 이제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근데 갔을 때도 남들이 힘들고 불만불평할 때 저는 불만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치. 내가 선택했으니까 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그 안에서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 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과거에 NGO를 만들 때도 내가 이 NGO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소년원 출신의 이 미국 아이들을 내가 도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내가 일단은 돕는다. 그게 시작이었고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을 도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한테 제보를 한 이들을 나는 돕는다. 나중에 책을 쓸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과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미약한 이 한 걸음이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일단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싶진 않다. 그게 제 안에서 계속 양심이 작용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비전에 대해서 디폴트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장하게 우리가 우리의 비전이나 해야 할 일, 뭐 성공,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거대한 비장미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 똑같은 이제 저도 청년 세대니까 친구들을 보거나 이 청년들을 볼 때 되게 많이 보이는 게 하나가 한 걸음을 떼면 되는 건데 맞아요. 되게 많은 걸음을 떼고 싶어요. 10걸음 걱정부터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고 맞아요. 거기에 정욕이 들어간다는 걸 저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한 걸음인데 맞아요. 그 한 걸음을 뛰면은 나머지는 그다음부터 끌어가시는데 그렇죠.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해서 나중에 이걸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맞아, 뭐 취업에 도움이 될까? 맞아. 너무 멀리 걸음을 계속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도 빨라요. 그러면은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생각들이 결국 나를 붙잡아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은 그렇게 한 걸음 떼다가 결국 하버드 대학원 교재까지 바꿨어. 그 한 걸음이. 네, 예. 맞습니다. 와, 나 이거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역사 교재를 바꾸셨다고요.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그 케네디 스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네네. 이제 케네디 스쿨은 이제 정치 학교입니다. 정치 외교학 학교고 한국에서는 이제 케네디 스쿨을 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대학원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케네디 스쿨이 하버드 전체 캠퍼스 안에서도 바로 옆에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워낙 크니까 뭐 로스쿨은 완전 저 멀리 있고, 뭐 캠퍼스는 또 칼리지는 저기 학부는 또 멀리 그래, 있고. 근데 하버드 너무 넓어서 안 갔잖아. 엄청 그치. 안 맞아. 네, 너무 넓어요. 네, 너무 넓어. 나는 이제 걷기 싫어서 안 갔잖아. 저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학교가 이제 경영대학원이다 보니 거기 가셨구나. 실제로 경영대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교차로 수업이 학점이 인정되다 보니까 뭐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케네디 스쿨 수업도 많이 듣고 또 케네디 스쿨 학생들이 이제 MBA 수업도 많이 듣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너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돼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경영대학원에 있는 교직원분이 어떤 양심 선언 같은 걸 이제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이제 묻혀버려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경영대학원에서 이게 알고 지내는 어떤 그 교포 동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갑자기 관련돼서 떠올랐다고 지금 경영대학원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묻혀버린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지난 7년 동안 이제 뭐 그 당시 7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8년 동안 8년 전에 만들어진 어떤 한국의 역사 교재가 있어요. 네. 그 역사 교재는 MBA 1학년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고 네. 그 수업의 교재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교재를 이제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그 한 학기의 수업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한국에 대한 역사가 뭐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산업 발전사인데 네. 이 발전의 시작이 식민지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도 조금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의 한국의 문화 발전. 예를 들어서 BTS, 오징어 게임, 수많은 뭐 기생충부터 우리의 어떤 이 K 문화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그 근본이 일본으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8년 전에 쓰였고 지금까지 그 교재가 8년 동안 써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정도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이거를 한국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어. 근데 저는 그때 이게 거기서 한국 학생들 있을 텐데. 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에 했던 거는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좀 먼저 얘기를 해봤었겠죠, 제가. 그랬겠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겠죠? 야,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근데 나왔던 말이 실제 거기 교포들이 이제 하버드에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의식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의 중요하지 어떤 이런 않구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실제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맞지 않냐고 오 말을 마이 하는 갓. 친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은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학교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두렵다. 그렇죠. 특히 유학생들은 그게 더 심했고요. 예, 그래서 그럴 수 결국 있겠구나. 아무도 안 나서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들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못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 어떻게 보면 잊혀지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해서 그거를 책으로 방송으로 강연으로 알렸던 사람인데 포지션이 딱 그렇죠. 제가 그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버드를 보내셨는데 갑자기 이 하버드에서 졸업하기 전에 이 일을 알게 됐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가버린다는 게 이게 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 혼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넘어가려고 하니까 변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이 삶에서 있었거든요. 네네. 독립운동가 앱 만들 때도 이걸 안 만들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웠고 책을 쓸 때도 이 책을 꼭 써야 되냐면 1년 걸리니까 또 마음이 무거웠었고 NGO 만들 때도 똑같았어요. 안 만들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삶에서 맞아. 패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제가 뭘 좀 성령님이 이끄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두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막 예민해지는 명징하다. 거예요. 뭔가 아파. 그냥 무거운 정도가 아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바로 회개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신앙이 그렇죠. 정말로 삶에서 그냥 막 녹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센서가 거예요. 예민해진 거지.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때 먼저 동기들을 찾아갔지만 안 돼서 졸업생을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같이 해보자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찾아갔던 졸업했던 네. 이제 그 동생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로 바로 하자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해서 새벽까지 저희가 성명문을 영문과 한글로 작성을 해서 그 미국의 그런 청문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민원 같은 거 넣는 네네. 그 change.org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회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알리면은 사람들이 지지 성명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올리고 이것들이 이제 한국의 그 아이비리그 모든 한인회에 이제 다 그게 전달이 됐고요. 네. 보스턴 총영사관에도 알려지고 했는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에서 이제 그냥 진짜 이메일 자체를 무시했어요. 거기가 또 워낙 자존심. 반응을 안 했어요. 말 그대로 무시해버렸어요. 나름 세계 최고의 대학 학부니까 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예. 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저는 뽑았는데. 그때 너무 불안했던 게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졸업 학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 제가 졸업해버리면 이건 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불이익은 없었어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근데 두렵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내 이익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여기 또 도덕적 정당성이 생기니까 제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담대해지더라고요. 점점 담대해지고 네.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는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에 있는 정치학자분들, 사학과 교수님들이 관련 참고 논문들을 저한테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 그들도 학자니까 이 논문 자료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해봐라. 그러면서 막 근거 자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보내니까 그제서야 또 답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반응이 오더라고요. 무시하다가. 근데 여전히 무시해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언젠가 고치겠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큰맘 먹고 제가 JTBC 뉴스룸에 제보를 해가지고 뉴스룸에 단독 인터뷰를 공론화 시켜버렸구나. 공론화 시켜버렸어요. 그거를 딱 보내니까 갑자기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거 무슨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보루로 하버드 자체 신문사인 크림슨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거를 이제 원고를 이제 기고하겠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크림슨에서 갑자기 거부를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림슨에 기고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그 저희 위안부 관련된 이슈로 네. 하버드 로스쿨의 그 램지어라는 교수가 무슨 좀 되게 끔찍한 들었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맞아요, 들었어요. 한번 난리가 난 적이 뉴스에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게 난리가 난 이유가 하버드 크림슨에 그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라오자마자 모든 하버드 교수가 이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어떤 성명에 동의를 했고 그 이슈가 크게 이슈가 됐었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저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다. 사람들을 바꾸려면 하버드 크림슨에 올라가면 된다. 100년 넘은, 200년 넘은 이 전통 있는 신문사니까 여기에 올리자. 그런데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근거 자료를 다 말로 정리를 해서 네. 계속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했고 그 이메일을 수십 번을 주고받다가 결국 크림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자 이제 하버드 경영대에서 이제 교과서를 전면 수정했다라는 할렐루야. 게 오면서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고 제가 딱 이제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던 거였어요. 완벽하게 쓰임 받으셨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졸업 선물 같은 게 돼버리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렇게 됐었죠. 할렐루야. 진짜 제가 웬만하면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렐루야 안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어떻게 그 시점에 그렇게 가셔서 그렇게 듣고 이게 약간 느낌이 하버드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하버드 가서 고치러 가는 느낌이 돼가지고 하버드의 문제를 고치러 가는. 저희 죄송한데 파견 나가신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다 온 게 아닌가. 유학이라 쓰고 파견이라 읽는다. 뭐 이렇게. 하버드 파견 다녀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회복해 간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일련의 어떤 일들 말고 계기가 있어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저는 이게 돌아보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힘들었을 때, 기뻤을 때, 행복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하버드에 합격했다는 그 합격 레터를 딱 받았을 때 네. 제가 그거 이제 이메일을 얼마나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고 있었겠어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 주만 딱 나와요. 이번 주에 온다. 이게 월요일 날 올지 화요일 날 올지 미치겠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계속 새로 고침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심장이 뛰잖아요. 근데 딱 눌렀을 때 합격이 되는 걸 보고 제일 먼저 제가 한 행동이 뭘까? 그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 그때 교회 안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 뭐냐면 이거는 제 능력과 제 힘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가 쌓였다는 게 맞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맞아요. 여전히 쌓여있는 기도가 있고 지금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여전히 나를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고 그거의 힘을 저는 그때 느꼈던 거예요. 중보. 그래서 저도 그게 계속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아 언제든 빨리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 그거를 이제 그때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왔으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을 시작했을 때 하필이면 그 기업이 이제 크리스천 기업이었어요. 제가 배머로서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고 회사의 대표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다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할 때도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피디님이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회사에서 항상 그랬거든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맨날 기도하고 회의 시작하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내 옆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파묻혀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를 할 때마다 결국 기승전 예수님, 기승전 성경 말씀으로 계속 가는 그 대화에서 어떻게 보면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되는 거고 평일에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늘 어디 뭐 마커스 집회 갈래? 오늘 갑자기 뭐 어디 갈래?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집회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 삶에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기도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고 그 삶을 계속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영향을 받고 일단은 그런 베이스가 있었어요. 그 타이밍도 예술이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들었던 말씀과 설교가 정말 저를 많이 눈물 흘리게 했어요. 쫙쫙쫙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골수를 찌르는 게 막 그냥 교회 딱 가서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 팍 터지는 그 아시잖아요. 그런 게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팍 박혀서 그 말씀이 너무 도전이 돼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계속 혼자서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딱 생각한 게 내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통독한 적이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읽어야겠다 해서 제가 읽기 시작하는데 읽는데 정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엄청나게 깨졌고 매일 울고 전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성령님이 이끄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글을 쓸 때 제가 했던 저도 모르게 생겼던 습관이 있어요. 뭐예요? 빙의가 되는 거예요. 어머. 그분에 대해 후손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후손을 인터뷰했을 때 그 내용을 다 적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이해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글로 쓰려면 제가 그 시대로 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맞아요. 이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쵸. 나라면 이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됐구나. 그렇게만 이제 임무를 거의 5년, 6년 동안 수백 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딱 읽는데 성경 인물이 제가 빙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로 가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눈빛이 상상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할 때 베드로가 미소 짓고 있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가 떠오르면서 이제야 내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미소 짓지 않았을까? 막 그런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내가 왜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왜 내가 이 역사에 대해서도 단순히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인물사를 내가 하게 하셨을까? 왜 인물에 대해서 내가 한 명 한 명 그 순교자 같은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이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들의 삶을 내가 행간을 채우려 노력했을까? 그 훈련이 돼 있고 성경을 보니 인물들 한 명 한 명의 그 감정들이 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차적인데요, 굉장히. 그래서 바울에서 엄청 깨졌던 거예요. 성경을 거의 그냥 4D로 확 그렇게 되니까 흡입하셨네. 제가 정말
눈물이 계속 나고 정말 제가 회개를 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경 말씀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하게 어떻게 보면 흘러가게 됐던 거죠. 진짜로 너무 귀한 아드님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계속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우리 비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할 일,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할게요. 제가 최근에 많이 느꼈던 거는 사실 사랑과 어떤 겸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사랑과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사랑이 없는, 사랑이 부재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낙심하는 청년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 사실 한 걸음만 뛰면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자꾸만 붙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어떤 그런 이끄심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마음과 이 사랑이 먼저 좀 같이 병행될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고요. 특히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서 동행하는 그 부흥이 일어났으면 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제 기도 제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겸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제 삶을 돌아보면은 그 시절에는 제가 정말 노력했다고 생각했던 때도 되게 많았어요. 네. 내가 이렇게 엉덩이 싸움하고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이루어냈지. 근데 이 생각이 제가 어떻게 보면 와장창 깨졌던 것이 하버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천재들이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는데 하버드에서 봤던 건 나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에 되게 큰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걸어갔다. 사실 이거는 되게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그렇지. 두렵고 제가 뭐라고 갈 수 있겠어요.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 걸음을 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끄심이 있었고 그거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래요. 성공한 청년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마치 그 나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데 나귀가 자기한테 찬양을 해주는 것처럼 우쭐대고 내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사실 제가 했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건 내 의의가 진짜 강하구나. 내 자아가 엄청 세구나. 저는 그 부분에서 엄청 깨졌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지금 이 자리도 올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깨졌기 때문에. 내가 깨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산산조각 내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냥 그 나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구나.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같은 청년들,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걸음만 떼려고 노력하자. 한 걸음과 깨짐. 한 걸음만 깨지. 그것만 그쵸? 하면 된다. 맞아요. 진짜 오늘 너무나 알찬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처럼 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우리가 나아갈 발을 알았고 지금 가고 있는 걸음걸이의 문제점을 알았고 그리고 진짜 이 걸음걸이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오늘의 깨달음이 큰 열매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정상규 작가님의 미래의 축복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